헤드라인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국내와 해외 헤드라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추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도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금리 이야기입니다. 금리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동성을 가질 것이냐를 놓고 미국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네, 관련해서 베런스의 기사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헤드라인 함께 읽어보면요. Fed likely to start cutting rates.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페드가 이제 연준이 조금씩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킥박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또는 인하냐 전망이 경제학들 사이 안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런스에서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짚고 있는데요. 킥박스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2024년 2분기에 연방기금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분기당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보니까 일단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미지근하고 이미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경제 강화를 우려한다면 FOMC가 천천히 움직일 수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만약에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확신한다면 높은 출발점에서 더 빠르게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OMC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또 내년 2분기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놓고 있는 금융가인데요. 어느 쪽에 대한 전망이 지금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올해 하반기까지의 금리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이냐부터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금리의 인하 부분일 것 같은데요. 먼저 올해 금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에는 남아있는 금리 상승의 분위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러한 금리 인상 없이 동결로 마무리될 것이냐 정도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많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FOMC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거 다시 또 상방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결국에는 더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 없이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였었는데, 이 회의록을 막상 열어보니 생각보다 강세론자들 금리를 한 번은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올해까지의 전망, 올해 과연 한 차례의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느냐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는 바로 내년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의 인하보다는요, 금리의 동결이 가능하냐, 추가의 인상이 가능하냐 정도의 이야기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초기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 금리 인하가 2023년도면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이 한창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현재 분위기는 생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부담과 강한 노동 부분 때문에 결국에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인하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들 예측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도 2분기면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요, 13일 날 보고서를 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질 경우에 금리를 정상화하려는 욕구가 계속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제 내년도까지만 잘 버텨내면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어찌 보면은 큰 금리 인상 부담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계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야 될 길 여전히 멀긴 하다라는 전망도 우세한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에서 원하는, 연준에서 원하는 2%까지는 1%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되었던 7월의 FOMC 회의록만 보더라도 연준에서 섣부르게 금리를 동결하거나 더 이상의 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금리 상방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모두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시장에서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하반기의 여러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요,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한 하반기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결국엔 내년도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너무 이른 예측이 아닌가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즈음에 결국에 금리 인하가 이야기될 것은 분명할 것이고요. 결국에 그 타이밍이 상반기가 될 것인지 2분기가 될 것인지 또는 하반기 그리고 정말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다가오면서 다른 시나리오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은 다들 이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 이번 하반기에 전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흐르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짚어보려면 중국 쪽을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아예 대놓고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hina's housing, 중국의 부동산 마켓, 이 아예 안 좋다, is not good, 좋지 않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면 거미줄이 굉장히 많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 중국은 디플레 때문에 먹구름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짚어보면 될까요? 네, 중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 금리의 동결 시점을 논의하는 정도까지는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중국은 반대로 이제 디플레이션 이슈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요. 실업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장이 되어야 할 중국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부동산발 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중국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비구이 위안, 영어로 의역을 하면은 컨트리 가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이다라는 우려 가운데서도 이 기업만큼은 절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중국 정부가 사실상 보증을 해왔었고요. 중국 내부에서도 가장 탄탄한 건설 기업이다 평가이라고 평가받아온 기업입니다. 그랬던 이 기업이 지금 위기를 맞게 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다른 거시경제 최대 위기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요. 부동산 사업의 특징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해서 이를 바탕으로 건설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이 분양에서 얻은 수익을 통해서 이러한 대출을 갚아 나가고 건설사들이 그 다음 건설을 이어나가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설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붐이 항상 일어났었던 중국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좋을 때는 이러한 건설이 잘 이루어지고 분양도 잘 됐었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꺼지기 시작하면서 분양이 시장의 기대만큼 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부실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살고 싶은 아파트, 살고 싶은 주택을 짓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해졌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까지 잘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 꺼지는 경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비구이 위안도 역시나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요, 이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비구이안은 11일 날 공시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 최저 450억, 최고 550억 위안의 순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여서 시장에 충격파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비구이 위안의 손실은 61억 위안이었습니다. 즉 지난해보다 10배가 가까운 이러한 손실이 상반기에 기록됐다라는 공시를 한 것인데요. 그만큼 올해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07년에 홍콩 시장에 상장했던 이 비구이안은 15년 만에 첫 적자를 작년에 기록했었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2년 연속으로 대폭으로 이 적자폭을 늘리면서 이게 단순히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디폴트로 인한 기업 부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이번 주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구이 위안 측은요, 최근에 매출과 차원 환경의 악화 등으로 회계 장부상의 가용 자금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유발됐다라고 밝혔고요. 이 때문에 단계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를 현재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 일이 쉽지 않다라고 기업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재 비구이 위안의 유동성 위기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 기업이 미칠 영향이 크다 보니까 벌써부터 중국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중국에서 시작되는 부동산 위기가 과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연쇄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중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비구이안의 주가 역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주당 1 홍콩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의 폭락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위기의 비구이 위안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중국의 부동산 경제 그리고 전체 경제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면서 마무리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에 가장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매일경제의 현대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유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인데요. 킥박스는 이렇습니다. 현대 기아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가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력 차종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독일이랑 일본 차 등의 그늘에 가려서 판촉 세일에 기댄 저가 자동차 취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국산차의 제값받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5년간 현대차의 국내외 자동차 판매 평균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해외 판매 가격 상승률이 국내보다도 월등히 높았는데,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승용차 판매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해서 7.9%를 기록했고, 국내 판매가 상승률은 3.2%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 고급화 전략이 잘 통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글로벌 위상이 올라간 현대차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는 그렇죠.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미국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에 워낙 반도체도 부족했고요. 차량에 대한 수급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많은 차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현대차는 이번 기세를 모아서 계속해서 고급화 전략, 가격 인상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국내에선 반대로 왜 국내에서는 비싸게 파는 차를 해외에선 싸게 파냐라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부터 현대자동차가 자신감을 갖고 해외에서도 더욱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점 재미있게 보이고요. 매일경제에서 5년간의 판매가를 분석해 보니까 해외에서의 판매량 그리고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특히 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RV 차량이라고 하죠. 쉽게 SUV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보다 해외에서의 판매가가 무려 42%나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현대차의 고급화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과 매출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글로벌 경쟁력적 차원에서 현대차 정도면 이제는 전 세계 어떠한 자동차 업체와 경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겨뤄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내포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현대차가 이렇게 해외 사업이 잘 될 경우에 국내에서도 당연히 현대차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현대차는 인도에 있는 GM 공장 인수에도 나서면서 정말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더욱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가속도를 밟고 있다라고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의 이러한 가격 인상, 고급화 전략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얼마나 먹혀들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테슬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수요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미국 차량 가격을 여러 차례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재미있는 것은 이제 테슬라는 가격 인하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차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먹어야 될 시장, 공략해야 될 게 훨씬 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지도적인 1위 기업으로서 어찌 보면 이러한 1위를 지킬 수 있느냐의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판매했던 차량도 싸진 않았죠. 어찌 보면은 그렇죠. 비싼 가격을 유지해 왔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이러한 가격 인하 전략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요, 기존에 계속해서 많이 판매되었던 모델 3와 모델 Y가 아니라요, 모델 S와 모델 X, 정말로 고급 모델의 차량들의 가격을 많이 낮췄다는 겁니다. 무려 1만 달러, 약 하나로 1,300만 원 가량의 돈을 낮췄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파격적인 인하가 과연 테슬라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 중에서 모델 X와 모델 S가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즉 어찌 보면은 테슬라 안에서도 프리미엄 모델이었고요. 그 판매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 인하를 통해서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즉 판매량은 적더라도 비싼 가격만큼 테슬라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두 모델이 오히려 가격 인하를 통해서 테슬라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팔리는 차량이고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판매 대수의 증가 효과가 매우 클 것이지만, 모델 X와 모델 S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과연 이러한 테슬라의 전략들이 잘 먹혀들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분석이 계속해서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대 최대 판매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립해서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을 더욱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대라도 더 많이 팔아서 이런 판매 대수를 늘리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테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보이는 상황인 가운데, 과연 이러한 가격 인하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테슬라의 브랜드를 봤을 때도 과연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테슬라도 한편으로는 최저가 자동차, 저가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에 대한 환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모델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이 프리미엄 전략이 낮아지는 것, 오히려 현대차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측면은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이슈 두 번째로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